덩치가 좀 크시네요? 그럼 돈 2배로 내고 좌석 2개 사세요. 이게 지금 미국 항공사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황당하시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이코노미석 3개 붙여서 침대처럼 쓰세요 라며 이른바 눕코노미를 내놓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항공사들이 왜 이렇게 극과 극의 행보를 보이는 건지, 우리가 알던 가성비 비행의 시대가 정말 끝난 건지 오늘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은 미국의 한 저비용 항공사가 내놓은 체격 제한 정책이었어요. 쉽게 말해 팔걸이를 기준으로 내 몸이 옆자리로 조금이라도 넘어간다? 그럼 그 자리까지 사라는 거예요. 내 돈 내고 타는데 신체 비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하지만 항공사 입장은 단호합니다. 옆 사람의 공간권도 중요하다. 이건 안전의 문제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유명 작가 맥 앨리스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좌석 하나 더 사기 전엔 못 탄다는 통보를 받아서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예약할 때 미리 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강제로 사게 되면 할인도 안 된 비싼 가격을 다 내야 한다는 겁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인 셈이죠. 비행기표 한 장 가격도 비싼데 갑자기 2배를 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서비스 논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공간입니다. 항공기 내에 한정된 자원인 좌석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아니 비싸게 팔겠다는 항공사의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예전에는 서비스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유료화되고 표준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몸의 부피마저도 요금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뚱뚱하면 돈 더 내라며 깐깐하게 굴던 항공사들이 갑자기 천사처럼 누워서 가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눕코노미 이야기인데요. 이코노미석 한 줄, 새 좌석을 통째로 빌려서 침대처럼 만드는 옵션입니다. 매트리스 패드에 담요, 베개까지 챙겨준다니 솔깃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공간이 좁으니 더 사라더니 다른 쪽에서는 넓게 쓰라고 권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항공사들이 이코노미의 고급화를 노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어차피 좁아서 고생할 거면 돈 좀 더 보태서 확실하게 편하게 가라는 유혹이죠. 이 눕코노미 가격, 편도 기준 최대 3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코노미인데 비즈니스 가격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공간 장사를 하느냐? 지금 항공업계 상황이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비행기 띄울수록 손해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 CEO는 항공유 가격이 최근 3주 만에 2배나 뛰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항공유가 왜 중요하냐면 비행기 운영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잖아요. 심지어 배럴당 17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공포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항공사는 티켓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손님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여기에 환율까지 도와주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원화로 벌어서 달러로 쓰는 구조거든요. 비행기 빌리는 값, 리스료, 정비비, 보험료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봅니다. 지금처럼 고환율이 유지되면 앉아서 돈을 까먹는 수준인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공사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적게 태우더라도 돈 많은 사람을 제대로 태우자입니다. 수익성 낮은 이코노미 좌석을 과감하게 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2020년 이후 미국 내 비즈니스, 퍼스트석 공급은 27% 늘었고 이코노미는 고작 10% 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최신 기종은 이코노미 비중이 원래 58%였는데 지금은 40%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로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비즈니스석입니다. 좁은 자리에 다닥다닥 붙어서 가는 일반 승객보다는 비싼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우량 고객 위주로 기내 구조를 싹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체격 제한 정책이나 눕코노미 드립이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비용은 비싸졌으니 그 공간을 최대한 비싸게 구매할 사람만 타라 하는 무엉의 압박이죠. 우리가 알던 누구나 저렴하게 해외여행 가는 시대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좌석 배치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요. 지금 항공업계는 인력난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거든요. 미국의 경우 정부 셧다운 여파로 공항 보안 요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일하다가 줄줄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항 운영 자체가 붕괴 직전이라는 경고가 나와요.
안전사고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유료공항에서 착륙하던 비행기가 비상 차량과 충돌해 조종사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죠. 비용을 아끼려고 무리하게 운행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도 남일이 아닙니다. 당장 4월부터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전월 대비 무려 200% 이상 폭등했어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유가가 오르니 항공사들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승객의 유료 할증료라는 이름으로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거죠. 기가 막힌 도돌이표죠. 이게 결국 항공판 양극화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비싼 돈을 내고 침대 같은 자리에서 편하게 가고, 평범한 서민들은 비싼 유료 할증료를 내면서도 더 좁아진 이코노미석에서 팔걸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실 말이에요. 하늘길에서도 계급이 나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우리 생활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해외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예산 다시 짜셔야 할 겁니다. 티켓값 자체가 오르는 건 물론이고 무료라고 생각했던 수화물이나 좌석 지정 같은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더 깐깐하게 유료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가방 무게뿐만 아니라 내 몸무게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몰라요. 또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단거리 노선, 즉 일본, 동남아 등의 LCC 티켓 가격이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LCC들이 수익성을 위해 비인기 노선을 정리하고 돈 되는 노선에만 집중하면서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가격 경쟁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특가 항공권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건 항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비용 전가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기업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기죠. 체격 제한이나 눕코노미는 그 비용을 떠넘기기 위한 아주 세련된 명분일지도 모릅니다. 항공사들의 이런 독한 생존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라는 의견과 선 넘는 상술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확실한 건 앞으로 하늘길 여행이 예전처럼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이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면 눈이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고개만 돌리면 온통 알록달록한 천조각들이 사방을 돕고 있잖아요. 정당 싸움부터 아파트 분양, 누구누구 합격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지금 현수막 지옥입니다. 이게 그냥 좀 지저분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과 경제, 심지어 지구 반대편 중동전쟁하고도 얽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시작은 90년대입니다. 예전엔 현수막 하나 만들려면 장인이 글씨를 직접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실사기가 보급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요. 버튼 하나면 몇십 장씩 쫙쫙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거 싸고 홍보 효과 죽이는데? 라는 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거리에 천을 내걸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전광판을 세우거나 TV 광고를 태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은 그냥 주문하고 30분이면 뚝딱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을 때 이보다 가성비 좋은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순 광고를 넘어 감정 표출의 수단이 됩니다. 불륜 폭로 현수막부터 빚 갚으라는 개인적인 경고까지 등장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보다 내 집 앞 전신주에 걸어버리는 게 훨씬 직관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너 망신 좀 당해봐라 라는 일종의 오프라인 적용 문화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근데 진짜 난리가 난 건 2022년부터예요. 법이 하나 바뀌었거든요.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아무데나 막 걸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수막 무법지대가 선포된 거죠. 이때부터 정치인들이 자기 얼굴이랑 자극적인 문구를 경쟁적으로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현수막 보고 투표해? 라고 하시겠지만 정치권 생각은 다릅니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원외 후보나 신인들에게는 이게 가장 저렴한 명함이거든요. SNS 광고는 타겟이 좁지만 사거리 현수막은 남녀노소 누구나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걸고 보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수막 정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정책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자극적인 문구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심지어 특정 단체는 수만 장의 현수막을 전국에 뿌리기도 해요. 이게 다 법적 허점을 노린 일종의 홍보 물량 공세인 셈입니다. 여기서 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현수막 한 장 만드는데 보통 1, 2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커피 몇 잔 안 마시면 내 메시지를 거리에 띄울 수 있는 구조예요.
제작 업체들도 대목을 만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붙이고 월요일 새벽에 떼기 같은 단속 피하기 전술까지 동원하며 현수막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렴한 현수막 가격을 뒤흔드는 의외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동 전쟁이에요. 아니 현수막하고 기름값이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사실 현수막의 주 원료는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이 시끄러워져서 기름값이 오르면 현수막 원단 가격도 덩달아 뜁니다. 실제로 최근에 원단 가격이 30% 가까이 치솟았다는 소식이 들려요. 6, 7만 원 하던 원단 뭉치가 9만 원까지 올라버린 거죠. 이러면 돈 많은 거대 정당은 상관없지만 후원금으로 겨우 버티는 군소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은 이번 선거는 현수막 줄여야 하나 하며 한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현수막에 들어가는 잉크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 석유화학 성분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거리에 보는 저 천조각들이 사실은 석유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해요. 국제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우리 동네 사거리 풍경의 제작 단가도 같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정치권은 환경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현수막 쓰레기는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 한 번 치르면 발생하는 폐현수막 무게만 1000톤이 넘습니다. 이걸 다 태우면 온실가스랑 발암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하면 되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수막 재활용률은 고작 30%도 안 돼요. 대부분은 소각하거나 땅에 묻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라 썩는 데만 50년이 걸려요. 50년 뒤에도 우리가 2026년에 싸웠던 정치 문구가 땅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대안으로 잘 썩는 친환경 현수막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일반 현수막보다 두세 배는 비싸요. 한 푼이 아쉬운 정치인들이나 영세 상인들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친환경을 쓸까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거리는 여전히 썩지 않는 플라스틱 천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시민들은 지쳤습니다. 우리 농민 죽인다, 누구누구 처단하라 같은 과격한 문구가 아이들 학원가 앞까지 도배되어 있잖아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섞인 현수막을 보며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부모님들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인지 시각적 공해인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에 서툰 어르신들에게는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매체다라는 주장이죠. 또 공적인 논의의 장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현수막은 힘없는 소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규제를 시작하긴 했어요. 동네마다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못 걸게 했죠. 근데 결과는 여전히 난장판입니다. 큰 길가에 못 거니까 골목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고 정당 명의가 안 되면 단체 명의를 빌려서라도 꾸역꾸역 내거는 식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현수막에 집착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집단주의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우리 조직이 살아있다는 걸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형태로 가시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단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거리를 점령하는 겁니다. 외국인들 한국 여행 오면 깜짝 놀라는 게 바로 이 현수막이래요. 선진국일수록 도시 경관 관리가 엄격해서 이런 식으로 천을 아무데나 거는 걸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익숙해서 몰랐지만 사실 이건 개발도상국형 광고 문화의 자녀라는 따끔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는 디지털 선거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이 공보물이나 현수막 대신 스마트폰으로 홍보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디지털 격차 때문에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겐 편리한 기술이 누군가에겐 정보 소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유가 상승이 지속돼서 현수막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역설적으로 강제 청정 선거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돈 없는 정당은 디지털로 강제 이전하게 될 테니까요. 경제적 압박이 오히려 지저분한 거리 풍경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일상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념일엔 꼭 현수막을 걸어야 제맛이지 라는 문화 한 번쯤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잠깐 쓰고 버려지는 저 플라스틱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50년 동안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결국 현수막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친 소통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세련된 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쓰레기를 넘어 정치적 욕망과 경제적 위기가 뒤섞인 현수막 지옥. 과연 이 플라스틱 숲에서 우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알록달록한 거리 풍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현판이 또 한 번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아니, 2023년에 금박 입히고 대대적으로 복원 제막식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정부에서 거기다가 한글 현판을 하나 더 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쉽게 말해 한자 이름표가 있는데 그 밑에 한글 이름표를 1+1로 붙이겠다는 거죠. 이게 대체 왜 갑자기 튀어나온 소린지, 왜 난리인지 오늘 싹 정리해드릴게요. 사실 이 광화문 현판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길고 지루한 이름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작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광화문을 복원하면서 본인 친필로 광화문이라는 한글 현판을 딱 걸었죠. 그때는 한글 전용화 정책이 대세였으니까 그게 당연해 보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인데 콘크리트로 만들고 한글 현판 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죠. 그래서 2010년에 고종 중건 당시에 원형을 살리겠다며 한자 현판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걸자마자 나무가 쩍쩍 갈라지더니 색깔 고증도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실 복원 논란으로 번진 겁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23년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지금의 현판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다 싶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현 정부 문체부 장관이 여기에 한글 현판도 추가하자고 다시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글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역사가 얽히고 설킨 60년짜리 난제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대목입니다. 왜 굳이 하나 더 달겠다고 하는 걸까요? 정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기도 하지만 광화문 광장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상징적 공간의 얼굴이기도 하다는 거죠. 즉, 과거에만 갇혀있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글자, 한글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하고 이게 전 세계로 생중계됐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저기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왜 그 뒤에 있는 큰 대문에는 중국 글자, 한자가 써있어?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K컬처의 성지인데 정작 우리 글자가 안 보인다는 건 활용점정이 빠진 거라는 주장인 거죠. 기가 막힌 건 이 논쟁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진영 논리로 갈리기 쉬운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지난 정부 문체부 장관도 한글 현판을 주장했고 현 정부 장관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한글 단체들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다는 건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행위다라고 말이죠. 특히 올해가 각야날 선포 100주년이라 명분도 좋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 정작 그 대문에 한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죠. 하지만 반대쪽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문화유산은 있는 그대로 둬야지 왜 자꾸 현대 잣대를 들이대냐고 반박합니다. 광화문은 엄연히 경복궁이라는 문화재의 일부고 그 원형은 한자 현판이 맞다는 거죠. 과거를 조작하지 말고 그 시대의 문화가 스스로 증언하게 내버려 두어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한 건축 전문가는 현판이라는 형식 자체가 한자 문화권의 유물이다라고 지적해요. 유럽에는 이런 이름표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 써야 현판다운 맛이 나는 건데 거기다 한글을 적는 건 마치 서양식 정장에 갓을 사는 것처럼 어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중국 천안문은 어떻냐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천안문 현판을 아예 새로 만들고 마오쩌둥 초상화까지 걸었죠. 이건 아예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케이스입니다. 반면 우리는 전통 복원을 목표로 삼았으면서 이제 와서 한글을 섞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사실 광화문 광장 주변을 보면 영어 간판이 넘쳐나거든요. 토론회에서도 뼈아픈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자가 우리 글이 아니라며 한글 현판 달자면서 광장을 가득 채운 영어는 왜 가만히 두느냐는 거죠. 심지어 세종대왕 동상 뒤에서 가수가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한글 달자 하고 박수 칠 일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리스크가 꽤 크거든요. 일단 1+1로 현판을 2개 달면 미관상 어떨까요? 조잡해 보일 거다, 동어 반복이다 라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한자로 광화문이라고 써있는데 그 밑에 또 광화문이라고 써있으면 이게 안내판인지 예술품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게다가 원형 보존의 원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포입니다. 이번엔 한글 달았으니 다음 정권에선 영문 표기, 광화문도 달자고 하면 어쩔 거냐는 비유도 나와요. 문화재 복원은 일관성이 생명인데 시류에 따라 이름표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사실 광화문의 진짜 비극은 현판이 아니라 옆구리에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여러분, 광화문 양변 옆에 동십자각과 서십자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원래 담장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동십자각은 길 한복판에 섬처럼 떨어져 있고 서십자각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복원 문제는 내팽개치고 눈에 잘 띄는 현판 글자 하나에만 집착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고요. 이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꼬집음입니다. 집 벽이 허물어졌는데 문패 글씨체 고민만 하고 있는 꼴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떨까요? 청나라 자금성 현판을 보면 한자와 만주어가 병기돼 있습니다. 그거라 우리도 한글 병기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만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기록한 역사적 원형 그 자체예요.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덧붙이는 것과는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일각에선 꼭 나무 판자를 매달아야 하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디지털 강국답게 낮에는 미디어 파사드나 홀로그램으로 한글을 띄우는 건 어떠냐는 거죠. 낮에는 전통의 모습을 지키고 밤에는 화려한 한글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글 단체들은 여전히 실물 현판이 주는 상징성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45년까지 예정된 경복궁 복원 사업 속에서 광화문만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화재 하나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국가유산청의 입장이 묘해요. 그동안은 절대 안 된다며 방어막을 쳤는데 최근에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하고 살짝 발을 빼는 모양새거든요. 결국 공은 여론이라는 이름의 폭탄으로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광화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노른자의 땅이자 연간 수백만 명이 몰리는 K랜드마크입니다. 이 공간의 이미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가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고 그게 결국 관광 수입과 우리 경제로도 이어지거든요. 쉽게 말해 광화문을 조선시대 박물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현대의 광장으로 만들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만약 한글 현판이 추가된다면 이는 전 세계에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우리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 자기네 역사를 정치적 입맛대로 고친다는 오명을 얻을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글씨 예쁜의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무거운 질문인 거죠. 60년 넘게 이어온 이 현판 전쟁, 과연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광화문의 한자 현판과 한글 현판이 나란히 걸리는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강남 한복판이나 한강다리 위에서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계속 터졌잖아요. 포르쉐가 다리 난간을 뚫고 추락하질 않나, 롤스로이스가 인도로 돌진하질 않나, 이게 다 술이 아니라 약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정부가 이제야 제대로 방패를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약물운전하다 걸려도 처벌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 약기운 좀 있는데? 하고 운전대 잡는 순간 도로 위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숫자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이었는데 이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술을 엄청나게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는 완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걸린 것보다 더 엄격하게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번에 새로 생긴 측정 불응죄가 진짜 무서운 놈입니다. 옛날에는 나 약 안 먹었어 라고 우기면서 검사를 거부하면 수사하기가 참 까다로웠거든요. 이제는 경찰이 검사합시다 했는데 거부하는 순간 바로 5년 이하 징역형 코스로 직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법이 바뀐다는 소식에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 감기약 먹고 운전했는데 내일부터 감옥 가냐? 비염약 먹어도 면허 취소냐? 같은 공포 섞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진짜 범인은 따로 있거든요.
법에서 딱 정해준 금지 약물은 총 490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이나 대마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진짜 문제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향정신성 의약품들입니다. 졸피뎀, 프로포폴, 그리고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나비약 같은 것들이죠. 얘네들은 뇌신경을 직접 건드리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먹은 감기약은요?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는 이 490종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약 먹었다고 해서 바로 마약사범처럼 수갑 차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그 밖의 사유라는 아주 포괄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약 이름이 리스트에 있든 없든 그 약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정 마약은 아니지만 약 기운 때문에 비틀거리면 그것도 엄연한 유죄라는 논리인 거죠. 특히 비염약이나 감기약에 흔히 쓰이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술 한 잔 마신 것만큼이나 머리를 멍하게 만듭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이걸 레벨 0부터 3까지 분류해놨는데 1세대 약물들은 레벨 3, 운전 금지 등급인 레벨 3을 받을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에이, 감기약인데 뭐 하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요즘 제약 기술이 좋아져서 졸음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3세대 항히스타민제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 먹으면 운전 절대 금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었나를 아는 게 실력인 거죠. 스마트한 운전자라면 내 약봉주에 졸음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경찰이 도로 위에서 누가 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귀신같이 잡아낼까요? 술처럼 기계에 대고 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경찰의 심리 전술이 시작됩니다. 일단 차가 좀 이상하게 움직인다 싶으면 세우고 운전자의 눈동자 떨림이나 대화할 때 발음이 어눌한지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내려서 일직선으로 걸어보세요. 한 발로 서보세요. 영화에서나 보던 이 행동평가를 실제로 도로 위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틀거리면 이제 타액 간이 검사를 하죠. 침 한 방울이면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주요 마약 10종을 10분 만에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양성이 떴다,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국과수로 압송돼서 소변이랑 혈액 정밀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거예요 라고 둘러대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난리냐고요? 우리 사회가 이미 마약 안전지대를 한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해도 약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재작년보다 2배나 늘었거든요. 사고 건수는 5년 만에 무려 10배가 폭증했어요. 이건 더 이상 뉴스에 나오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옆집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한 리스크는 이른바 의료용 마약류의 일중화가 있는 겁니다. 잠이 안 와서 졸피뎀 하나를 먹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약 기운이 남아있는 줄 모르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바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르는 스텔스 약물 운전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아예 과학적인 기준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음주운전의 0.3%처럼 약물별로 이 수치 넘으면 무조건 단속이라는 기준을 정하겠다는 거죠. 가장 먼저 연구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졸피뎀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부터 핀셋으로 집어내겠다는 전략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과거의 마약이 어두운 골목의 은밀한 거래였다면 지금은 병원 쇼핑을 통한 합법적 중독이 도로 위로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날이 시퍼렇게 상한 무기를 들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처벌이 무서우니까 조심하자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약물 감수성이 너무 낮아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 봉지 타오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그게 내 운전 능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뒷전이 된 거죠. 이번 법 개정은 그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주식이나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변화가 보입니다. 이제 제약사들은 효과 좋고 졸음 없는 약물을 개발하는 게 생존 문제가 됐거든요. 팩소페나딘 성분 같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약을 고를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또한 마약 검사 키트나 정밀 분석 장비를 만드는 기술주들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단속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관련 인프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이제 도로는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라 국가의 통제력이 시험받는 최전선이 된 셈이에요. 사회의 변화는 때로는 귀찮고 규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도로 위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가드레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의 즐거움이나 안일함 때문에 내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아선 안 되니까요.
도로 위에서 아차하는 순간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술은 의지로 참을 수 있다지만 약은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 더 까다로운 문제긴 하죠. 그래서 더더욱 정교한 시스템과 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처벌 강화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강한 처벌만이 능사일지 아니면 더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먼저일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